안녕하세요. 책 읽는 JS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0가지 빵 속에 담겨있는 세계사 이야기로 이영숙 지음 스몰빅 미디어에서 출판한 빵으로 읽는 세계사입니다. 이 책에는 10가지 빵이 등장하는데요. 그 빵들이 만들어지고 대중화되어 가는 이야기를 통해 재미있는 세계사의 변천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10가지 빵, 마카롱, 피자, 카스테라, 플랫브레드, 사워도우, 에그타르트, 판대살, 또르띠아, 베이글, 흑빵 이렇게 10가지 빵 중에서 베이글과 카스테라에 관한 이야기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아슈케나즈 유대인과 베이글. 구멍 뚫린 모양만 보고 도넛인 줄 알고 샀다가 기름기도 없고 단맛도 적고 부드럽지도 않아서 고개를 갸우뚱했던 빵이 있다. 베이글이다. 밀가루 반죽을 링 모양으로 빚은 후 끓는 물에 데치고 구운 베이글은 그 기원이 다소 모호하긴 하지만 16세기에서 17세기 초반 동유럽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이 먹던 빵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진다. 아슈케나즈 유대인은 11세기 즈음 신성 로마 제국에서 분산된 유대인을 일컫는 말로서 이들은 당시 동유럽과 러시아에 널리 분포해 있었다. 동유럽 중에서도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이민을 활발히 받아들여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의 수가 많았고 공동체의 규모가 커서 유대인 음식이 폴란드 음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베이글은 폴란드에서 슬라브 식사의 중요 음식이 되었으며 폴란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출산한 여성에게 베이글을 선물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베이글이란 명칭은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의 언어인 이디시어의 베이글에서 유래했다. 베이글은 반지, 고리를 뜻하는 말이다. 가운데 구멍이 뚫린 모양의 차가난 것이다. 고리 모양의 음식은 역사가 길다. 고대 그리스의 희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가 기록한 문헌에 따르면 적어도 기원전 5세기부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밀가루와 꿀로 만든 고리 모양의 빵을 즐겨 먹었다. 가운데 구멍이 뚫린 고리 모양으로 빵을 만들면 반죽을 끓이거나 튀길 때, 오븐에서 구울 때 열 전도율이 높아져서 속까지 고르게 익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베이글의 경우에는 구운 빵을 기다란 막대기에 줄줄이 꿰어서 옮길 때나 주판알처럼 막대기에 수직으로 주르륵 꿰어서 진열하는 등 독특하게 전시할 수도 있다. 유대교 율법과 코셔 식품. 오늘날엔 블루베리나 건포도, 마늘, 양파, 초콜릿 칩 등과 같이 다양한 재료를 넣은 베이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게다가 베이글이 미국화, 세계화되면서 버터, 우유, 치즈, 설탕, 꿀이나 메가당, 고과당 시럽 등을 재료로 섞어서 식감을 부드럽게 하고 풍미를 더한 것도 많다. 하지만 원래 정통 베이글은 버터는 물론 그 흔한 우유며 달걀, 설탕조차 첨가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오직 밀가루에 소금, 이스트, 물이 재료의 전부다. 이는 먹고 살기 힘들거나 굉장히 금욕적인 문화에서 나온 음식이기 때문이다. 1890년대까지만 해도 베이글은 사실 중동부 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전통 음식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탄생한 빵이다. 그런 만큼 유대인의 종교적 율법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슬람법상 무슬림이 먹을 수 있게 허용된 음식인 할랄 식품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에서 허용된 식품이 있는데 그것이 코셔다. 유대인들은 유대교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나 조개류 등을 제한하는 코셔 식품을 꽤 까다롭게 지키다 보니 그것이 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대인의 코셔 율법에는 동물의 고기와 유제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없다.
각자 다른 시간에 먹는 것은 괜찮지만 육류와 유제품을 함께 먹거나 같은 그릇에 담지 못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다. 그 때문에 식사 때 버터나 우유 같은 빵을 먹으면 고기와 곁들여 먹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주식으로 먹는 베이글에는 유제품을 넣지 않고 밀가루, 물, 소금, 이스트만 넣어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토록 유대인의 율법을 엄격히 지키던 유대인들의 빵이 어떻게 세계로 퍼지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동유럽과 러시아 유대인인 아슈케나즘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유대인이 주로 먹던 베이글이 19세기 이들 유대인이 북미 대륙으로 집단 이주하면서 그들이 주로 정착한 미국 동부, 특히 뉴욕, 필라델피아 등지의 유대인 공동체를 기반으로 전파되었다. 이후 미국 전역과 전 세계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미국을 장악한 유대인. 미국 총인구 3억 3천만 명 중 유대인은 약 2.2%에 해당하는 75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하지만 그들은 각계각층의 최고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미국 내에서 유대인들의 힘은 막강하다. 미국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은 미국 동부, 특히 뉴욕에 많이 정착했다. 뉴욕 인구 850만 명 중 약 12%가 유대인이거나 유대계로서 뉴욕의 유대인 인구 밀도가 특히 높은 이유다. 뉴욕시는 대규모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뉴욕의 유대인 인구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유대인 수보다 많다. 그 중에서도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맨하튼 인구 150만 명 중 유대인 인구는 20.5%로 대략 31만 명에 이른다. 뉴욕을 중심으로 동부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의 유대인 커뮤니티를 파트너로 삼아 대규모 무역업을 하며 많은 자본을 축적했다. 그 과정에서 유대계 금융 강자였던 로스차일드 가문은 물론 이 가문과 협력 관계인 JP 모건이 세계적인 금융 기업으로 성장했다. JP 모건은 다시 철강왕 카네기, 석유왕 록펠러, 철도 산업의 해리먼에게 자금을 대주었다. 이를 보면 미국의 주요 산업들은 결국 유대인 자본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것이 된다. 미국의 역대 재무부 장관도 모두 유대인이었으며 유대계 은행들과 유대계 대주주들로 인해 미국의 재계는 유대인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도 유대인이며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역시 유대인이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높은 교육열과 타고난 비즈니스 마인드로 점차 미국의 정계와 재계, 언론, IT 업계 등의 고위급 상류층으로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주름잡으며 강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뉴욕의 상징이 된 베이글. 베이글이 유대인 사회에서 비롯된 빵이다 보니 유대인이 많이 사는 뉴욕의 길 어디서든 베이글을 파는 가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베이글은 이제 미국 뉴욕의 상징이 되었다. 미국에선 베이글을 가로로 반 잘라서 그 표면에 크림치즈를 바른 것을 쉬미어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부르는데, 쉬미어에 아메리카노 커피를 곁들여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만큼 뉴욕의 아침 풍경을 바꿔놓았다. 이 전형적인 식단 외에도 뉴요커들은 여유롭게 브런치로 즐길 때는 쉬미어의 염장한 연어인 럭스, 케이퍼, 양파, 토마토 등을 첨가한 베이글 브런치를 즐긴다. 베이글 브런치는 1900년 무렵 뉴욕에서 유명해졌는데 현재까지도 인기 있는 먹거리다. 베이글에 연어를 곁들여 먹는 것도 코셔 푸드의 영향이다.
베이글의 유제품인 크림치즈를 바르면 식사 때 고기를 동시에 곁들여 먹을 수 없으므로 고기가 아닌 생선을 곁들여 먹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영화 아메리칸 피클에서는 미국에 이주한 러시아인이 오이 피클을 만들어 파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뭔들 못 팔았겠는가? 19세기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대거 이주한 유대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팔 수 있는 건 뭐든 팔았다. 러시아에서도 핍박받으며 근근히 살았던 그들이 도망치듯 이민을 왔으니 수중에 돈이 넉넉할 리 없었고, 그런 이유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소소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베이글 사업이었다. 1900년대 초 뉴욕을 중심으로 정착한 유대인 이민자들이 생계를 잇기 위해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먹었던 베이글을 만들어 팔았다. 뉴욕에는 아직도 당시에 유명했던 베이글 가게들이 남아있다. 유대인의 전통 음식이었던 베이글은 뉴욕에 와서 미국으로 퍼져나갔고 1958년 베이글 기계가 등장하여 자동화되면서 북미 전체에서 소비되기에 이른다. 이제 베이글은 유대인의 빵을 넘어 세계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빵이 되었다. 유대인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유대인 후손 중에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인물들이 다수인데 그들은 여전히 베이글을 즐겨 먹는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은 오마하의 한 단골 베이글 카페를 자주 찾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아침 식사로 베이글을 즐긴다. 두 사람 모두 유대계 후손들이다. 세계 억만장자의 40% 정도가 유대계인 점을 미뤄보면 부호들에게 가장 친근한 음식이 베이글이라고 볼 수 있다. 포그롬을 피해 도망쳐 나온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생존을 위해 만들어 팔던 베이글이 이제는 부호들의 식탁 위에도 오르게 된 것이다. 1999년 12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새로운 한 세기를 맞이하는 특집 기사에서 지난 1000년 동안의 10대 발명품 중 하나로 베이글을 뽑았다. 함께 선정된 발명품에는 복제양 돌리와 나침반 등이 있었다. 베이글은 나침반과 복제양 돌리만큼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꼽힌 것이다. 1000년 동안 10대 발명품의 베이글이 선정되었다는 것이 왠지 억지스럽긴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뉴욕 월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전문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귀여운 억지로 넘어가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월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니 말이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니 유대인들이 베이글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된다. 베이글은 미국이란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 만큼 유대인들이 정착했다는 증표와 같다. 혹독한 고난의 시대를 뚫고 현재의 네로라 하는 위치에 오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역사와 일상을 함께한 소중한 음식이란 뜻이 크다. 카스텔라. 제주도 제사상엔 카스텔라가 오른다. 일본의 카스텔라가 조선에 전해졌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선 조선 중기 통신사 조음이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조선에 가지고 왔듯이 조선 통신사 중 누군가가 카스텔라를 가져오거나 레시피를 가져왔을 수 있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년 동안 총 12차례 파견된 조선 통신사는 부산항에서 출발하여 대마도를 거쳐 다시 해로로 오사카에 도착한 다음 거기서부터는 육로로 에도까지 이동했다. 이러한 왕래를 통해 카스텔라를 접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어부나 상인 등 일반인이 일본에서 카스텔라를 접하고 돌아와서 전파했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과 조선은 상대 국가의 국민이 난파했을 경우 우호적으로 대하고 돌려보내기로 서로 약조가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이 난파되어 일본에 도착하면 어느 곳에서 발견되었든 간에 일단 무조건 나가사키로 보내져 그곳에서 조사를 받으며 서너 달 억류되었다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 수가 기록에 남은 것만 해도 500건이 넘는다니 그 사람들이 카스텔라를 보고 전했을 가능성도 크다. 그들 중에는 아무래도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제주도민이 많았을 것이고 그들이 나가사키에서 본 카스텔라를 고향에 전했으리라. 이 가설에 무게를 더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제주도에는 제사상에 떡 대신 카스텔라를 올리는 집이 많다는 것이다. 흔히 하는 해석으로는 제주도는 쌀이 귀해서 떡 대신 카스텔라를 올렸다고 하지만 쌀도 귀했지만 그렇다고 카스텔라에 들어가는 밀이나 달걀이 흔했던 것도 아니었다. 쌀이 귀해서 좀 더 흔한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였다면 보리설기나 보리빵 같은 것으로 대체했을 것이다. 제주도 제사상에 카스텔라나 단팥빵을 올리는 집이 많다는 것은 제주도에서 그 음식들을 귀하게 여겼거나 제사 음식을 받을 선조가 생전에 카스텔라를 좋아했을 가능성이 크다. 혹은 일본과의 교역이나 접촉으로 카스텔라를 알게 된 이들이 귀한 것이라 여겨 제사상에 올리다가 관례가 된 것일 수도 있고 말이다. 구한말에는 선박을 통해 해외 물품들이 줄을 이어 소개되던 때라 당시 박례품 중에 묻혀왔을 가능성도 있다. 박례품은 서구 열강에서 직접 들여온 것도 있었지만 일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있었다. 제주도나 부산은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멀지 않고 카스텔라는 만든 그날보다 하루쯤 숙성해 먹는 게 더 맛있다고 하여 일부러 하루 이틀 더 두었다가 먹기도 하는 만큼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통신사와 여행사가 전하는 서양 문물.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카스텔라를 일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접했던 기록들이 종종 보인다는 점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숙종 말년에 와병 중이라 입맛이 없던 숙종은 만난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주문을 한다. 이에 어의 이시필은 이전에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중국 장군의 병을 치료해주고 받아먹었던 달걀떡을 기억해낸다. 부드럽고 맛이 뛰어났던 기억을 더듬어 만들어 보았지만 생각대로 잘 되진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숙종은 나름 그 달걀떡에 만족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1720년에 숙종이 서거하고 경종이 왕위를 계승한다. 당시 조선시대에는 왕권이 바뀔 때면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 알리게 되어 있었다. 그 사신을 연행사라고 했는데 연행은 당시 청나라의 수도 북경을 연경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경종의 왕위 계승을 알리는 연행사 대표로 이명이 가게 되었는데 그는 호기심 많고 재기발랄한 아들 이기지를 데리고 길을 나선다.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간 이기지는 북경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중국 문화와 서양 문물을 접하게 된다. 낯선 것과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그는 하루는 천주교 성당인 남당을 방문했다가 그곳 예수의 신부들로부터 카스텔라 빵을 대접받는다. 그는 자신의 호를 딴 일암연기라는 기행문에 그 빵을 처음 접한 당시를 이렇게 기록했다. 서양인들이 네모난 서양떡 30개를 내어왔다. 중략, 부드럽고 달았으며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았으니 참으로 기이한 맛이었다. 만드는 방법을 묻자 설탕가루, 달걀, 밀가루로 만든다고 했다. 차와 함께 먹자 뱃속이 매우 편안했으며 배가 부르지 않았지만 시장길을 잊을 수 있었다고도 썼다. 이기지는 이 서양떡, 즉 카스텔라 맛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지 제조법까지 물어본다. 이후 여러 번 더 방문하여 와인이며 에그타르트도 맛보고 천문에 관해 이야기도 나누었다. 이후 아버지가 연행사 임무를 마친 후 함께 조선에 들어온 그는
그때 맛본 서양떡 카스텔라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그 또한 일암연기에 기록했다. 정한 밀가루 1대와 백설탕 2근을 달걀 8개로 반죽하여 구리 냄비에 담아 숯불로 색이 노랗게 되도록 익히되 대바늘로 구멍을 뚫어 불 기운이 속까지 들어가게 하여 만들어 꺼내서 잘라 먹는다. 구락부에서 설고를 먹고 양탕국을 마시다. 원조나 최초를 꼽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니며 새로운 기록이 보이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커피는 고종 황제가 최초로 마셨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기록상으로는 그보다 10년쯤 전에 한강의 한 별장에서 커피를 접대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그렇듯이 카스텔라도 마찬가지다. 카스텔라라고 하면 의뢰의 일본이 언급되곤 하지만 여러 기록을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일본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서 소개했듯이 이기지나 이덕무, 박제가 같은 인물에 의해 일본이 아닌 청나라를 통해 들어온 것도 있었다. 일본에 의해 우리나라에 카스텔라가 알려졌고 숙종과 관련된 일화와 이기지의 기록에서 카스텔라의 흔적이 보이긴 했지만 좀 더 유명해진 계기는 손탁 호텔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손탁 호텔은 1902년 10월 서울 정동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호텔이었다. 손탁 호텔이란 명칭은 이 호텔의 주인인 앙투아네트 손탁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그녀는 1885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부임한 베벨의 처형이었다. 원래 프랑스 출생이었으나 독일령이 되면서 독일 국적을 갖게 되었고 러시아와 관련되다 보니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영어 등 4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했다. 조선에 온 뒤엔 우리말까지 빠르게 깨우쳤다. 그녀는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기에 개화기 때 조선을 방문한 각국의 외교 사절을 능숙하게 관리하고 대접하면서 고종의 신임을 얻었다. 명성황후가 암살되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을 때 고종이 먹을 음식이나 사용할 물품 등을 관리하면서 도와준 이도 그녀였다. 이에 고종은 감사의 표시로 이전에 그녀에게 선물했던 양옥을 헐고 그 자리에 2층짜리 러시아식 벽돌 건물을 지어 그녀에게 경영권을 맡겼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손탁 호텔이었다. 손탁 호텔의 2층에는 외국 귀빈들이 묵었고 1층에는 정동 구락부라 불리는 카페가 있었다. 구락부는 동호회를 뜻하는 영어 단어 클럽을 일본식으로 음차한 것이니 정동 클럽인 셈이다. 이곳은 영빈관으로서 서양 요리와 호텔식 커피숍의 효시가 되었는데 이곳에서 빵과 카스텔라를 소개했다는 것이다. 당시 빵은 면포, 카스텔라는 설고라 불렀다. 커피를 서양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양탕국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말이다. 혹자는 카스텔라를 눈처럼 희다고 해서 설고라 이름 붙였다고 하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보인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카스텔라는 달걀 노른자로 인해 노란색을 띈다. 이미 숙종 때의 일암 이기지가 카스텔라의 레시피를 전한 바 있다. 거기에는 달걀 8개라고 적혀 있고 색깔이 노랗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것을 훗날 굳이 노른자를 빼고 흰자말을 사용하여 카스텔라를 만들었을 까닭은 없지 않겠는가. 설고의 설은 눈설자이긴 하지만 색이 아닌 모양새에 착안한 것이다. 보슬보슬하고 보풀보풀한 눈 말이다. 눈처럼 폭신폭신하다는데 초점을 맞춰 명명한 것이리라. 그 전부터 우리에겐 백설기가 있었다. 희다는 뜻의 백자를 붙여서 희고 포슬포슬한 눈 같은 떡을 일컬었다. 카스텔라는 그러니까 백설기 같은 포슬포슬한 음식이란 뜻이다.
백자를 뺨으로써 시다는 의미를 나름 없앴다고나 할까? 손탁 호텔이 커피숍에서 카스텔라를 커피와 함께 팔았다고 하니 당시의 전경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재미있다. 당시에는 불악부에서 설고를 먹고 양탄국을 마셨다고 말했으리라. 카스텔라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로가 여럿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청나라에 갔던 사신들이 북경의 천주교 성당, 남당과 유리창 거리에서 맛보았던 서양빵이 귀국과 더불어 그들이 거주하던 한양 근처에서 조금씩 퍼졌으리라. 이기지, 이덕무, 박제가 같은 이들에 의해서 말이다. 또 일본에 다녀온 통신사 일행을 통해 전해졌을 수도 있겠다. 일본에 표류하게 된 제주도민들을 통해서 혹은 부산이나 목포 같은 항구 도시에 일본의 박물들 틈에 카스텔라가 왔을지도 모른다. 고종이 알관파천했던 러시아 대사관에서 혹은 러시아와 인연이 있는 손탁 같은 인물로부터 전해졌을 수도 있고 말이다. 무슨 빵 하나에 청나라, 일본, 러시아까지 다 나오냐 싶겠지만 우리나라 조선 말과 개화기 시대가 그렇지 않았던가. 청나라, 일본, 러시아, 심지어 영국, 프랑스, 미국까지 영토나 광산 개발 등에 눈독을 들이며 잠식해 들어오던 때였다. 어떤 루트를 통해 들어왔는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가 아닌 다수의 경로를 통해 다양하게 들어왔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겠다. 그만큼 혼란한 시대가 조선 말이요 개화기 시대였으니 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밥 대신 빵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소한 빵 굽는 냄새는 그 앞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들어 주식뿐만이 아니라 간식으로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비만이 되는 것 아시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JS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